제13장 니콜라 플라멜. 덤블도어가 다시는 소망의 거울을 찾지 말라고 설득한 덕분에 투명 망토는 남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잘 개어진 채 해리의 짐 가방 맨 밑바닥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거울에서 본 것을 금방 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가 높은 목소리로 낄낄거리는 가운데 부모님이 녹색 섬광 속으로 사라져가는 꿈을 꾸고 또 꾸었다. 거봐, 덤블도어 말이 맞지. 그 거울 때문에 미칠 수도 있다니까. 해리가 꿈 이야기를 하자 론이 말했다. 학기 시작 하루 전에 돌아온 헤르미온느는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해리가 침대 밖으로 나와 사흘 밤을 연달아 학교를 헤매고 다닌 것에 대한 끔찍함과 필치한테 잡히기라도 했어봐. 해리가 니콜라의 플라멜이 누군지 알아내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세 사람은 도서관 책에서 플라멜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물론 해리는 그때까지도 어딘가에서 플라멜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일단 학기가 시작되자 그들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책들을 후루룩 넘겨보는 일과로 돌아왔다. 해리는 다른 두 사람보다 더 시간에 쫓겼다. 퀴디치 훈련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다. 우두는 어느 때보다도 선수들을 심하게 굴리고 있었다. 눈이 그친 뒤 내리는 끝없는 비조차 우두의 사기를 꺾지 못했다. 위즐리 형제는 우두가 너무 광적이 되어 간다고 불평했지만 해리는 우두 편이었다. 후플푸프와 붙는 다음 시합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리핀도르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숙사 챔피언십에서 슬리데린을 앞설 수 있었다. 이기고 싶은 마음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훈련으로 몸이 지치면 악몽을 덜 꾸었다. 그 뒤 유난히 축축하고 진흙튀기는 훈련을 하던 중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급강화하며 빗자루에서 떨어지는 신용을 하는 위즐리 형제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던 우두가 선수들에게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다. 장난 좀 그만 칠 수 없냐? 우두가 소리쳤다. 꼭 그런 짓을 하다가 시합에서 지는 거야. 이번에는 스네이프가 심판을 본다고. 그리핀도르의 점수를 깎을 핑계를 찾느라 눈이 벌게져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조지 위즐리가 진짜로 빗자루에서 떨어졌다. 스네이프가 심판을 본다고? 조지가 입안에 진흙을 마구 튀기며 말했다. 대체 언제부터 퀴디치 심판을 봤다고? 우리가 슬리데린을 따라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공정하게 심판을 보지 않을 거 아니야. 나머지 선수들도 조지 옆에 내려서서 불평을 해댔다. 그게 내 잘못이냐? 우두가 말했다. 우리로서는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해서 스네이프가 꼬투리 잡을 구실 자체를 주지 않는 수밖에 없어. 모두 맞는 말이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퀴디치 경기를 할 때 스네이프가 근처에 없길 바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다른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자 평소처럼 뒤에 남아 수다를 떨었지만 해리는 곧장 그리핀도르 휴게실로 향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체스를 두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체스를 통해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는데 해리와 론은 그것이 그녀에게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잠깐 말 걸지 말아봐. 해리가 옆에 앉자 론이 말했다. 내가 지금 집중을... 론이 해리의 얼굴을 보았다. 왜 그래? 표정이 엄청 안 좋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춘 채 해리는 두 친구에게 퀴디치 심판을 보겠다는
스네이프의 갑작스럽고도 불길한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시합에 나가지 마. 해리의 말을 듣자마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프다고 그래. 론이 말했다. 다리가 부러진 척해. 헤르미온느가 아이디어를 냈다. 진짜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 론이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 해리가 말했다. 후보 수색군이 없으니까. 내가 빠지면 그리핀도르는 아예 경기를 할 수가 없어. 바로 그때 네빌이 휴게실 안으로 넘어져 들어왔다. 어떻게 초상화 구멍으로 들어왔는지가 의문이었다. 네빌의 양다리가 서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번에 다리 묶기 저주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분명 그리핀도르 탑까지 토끼팀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헤르미온느만 빼고 모두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주 해제 마법을 걸었다. 붙어있던 다리가 탁 떨어지자 네빌은 부르르 떨면서 바닥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헤르미온느가 네빌을 데려와 해리와 론 옆에 앉히며 물었다. 말포이가 그랬어. 네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서관 앞에서 만났거든. 그 저주를 연습해볼 상대를 찾고 있었다면서. 맥거나걸 교수님한테 가. 헤르미온느가 네빌을 부추겼다. 이르라고. 네빌은 고개를 저었다. 일이 더 커지는 건 싫어. 네빌이 중얼거렸다. 맞서 싸워야지 네빌. 론이 말했다. 그놈이 사람들을 짓밟고 다니는데 더 쉽게 밟으라고 그 앞에 들어놓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용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핀도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라면 안 해도 돼. 그 얘긴 말포이가 이미 했으니까. 네빌이 목맨 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로브 주머니를 뒤적여 개구리 초콜릿을 꺼냈다. 헤르미온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상자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던 것이었다. 해리는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이는 네빌에게 초콜릿을 건넸다. 말포이 같은 녀석이 12명 있어도 너만 못해. 해리가 말했다. 기숙사 배정모자가 너를 그리핀도르로 선택한 거 아니야? 근데 말포이는 지금 어디 있냐? 구린내 나는 슬리데린에 있잖아. 개구리 초콜릿의 포장을 뜯던 네빌의 입술이 움찔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고마워 해리. 이제 자러 가야겠어. 카드 가질래? 너 이거 모으잖아. 네빌이 멀어져가는 사이 해리는 유명 마법사 카드를 보았다. 또 덤블도어네. 해리가 말했다. 내가 처음 뽑았던 것도. 해리는 숨을 헉 들이켰다. 카드 뒷면을 뚫어지게 보던 해리가 눈을 들어 론과 헤르미온느를 보았다. 찾았어. 해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플라메를 찾았다고. 내가 말했잖아. 어디서 그 이름을 본 적 있다고. 호그와트로 오는 기차에서 본 거야. 들어봐. 덤블도어 교수는 1945년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를 물리치고 용의 피를 사용하는 12가지 방법을 발견했으며 동료인 니콜라 플라멜과 연금술 연구를 함께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첫 숙제의 채점 결과를 돌려받은 이래로 헤르미온느가 지금처럼 신나 보인 건 처음이었다. 여기 있어봐. 헤르미온느는 그렇게 말하더니 여학생 기숙사로 향하는 계단을 전력 질주해서 올라갔다. 해리와 론이 어리둥절한 시선을 교환할 틈도 없이 헤르미온느는 양팔로 엄청난 크기의 낡은 책을 안고 달려왔다. 이 책을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 헤르미온느가 들뜬 어조로 속삭였다. 몇 주 전에 가볍게 읽어보려고 도서관에서 빌렸거든. 가볍게?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뭘 좀 찾을 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말하더니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며 정신없이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이제 입을 열어도 되겠사옵니까? 론이 툴툴거렸다. 헤르미온느는 못 들은 척했다. 니콜라 플라멜은? 하고 헤르미온느가 극적인 말투로 속삭였다. 마법사의 돌을 만든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헤르미온느가 기대한 반응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 뭘 만들었다고? 해리와 론이 말했다. 아, 진짜 너흰 책을 아예 안 읽니? 자, 여기 읽어봐. 거기. 헤르미온느가 두 사람 쪽으로 책을 밀자 해리와 론은 그것을 읽었다. 연금술이라는 고대 학문은 놀라운 힘을 가진 전설의 물질, 마법사의 돌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 돌은 어떠한 금속이든 순금으로 바꾼다. 또한 마시는 사람을 불사의 몸으로 만드는 생명의 영약을 만들어낸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 마법사의 돌에 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현존하는 유일한 돌은 유명한 연금술사이자 오페라 애호가인 니콜라 플라멜 씨가 가지고 있다. 작년에 665번째 생일을 맞이한 플라멜 씨는 대번에서 부인 페렌을 658세와 함께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다. 봤지? 해리와 론이 읽기를 마치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 개는 플라멜이 가지고 있던 마법사의 돌을 지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분명 플라멜이 자기 대신 안전하게 맡아달라고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부탁했을 거야. 두 사람은 친구 사이니까. 플라멜은 누군가가 그 돌을 노린다는 걸 알았겠지. 그래서 마법사의 돌을 그린고츠 밖으로 옮기고 싶어 했던 거야. 금을 만들어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돌이라니.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가 노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네. 누구라도 갖고 싶겠다. 마법학의 최근 발전상에 관한 연구에서 플라멜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이상할 게 없고, 론이 말했다. 665세라면 딱히 최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 다음 날 아침 어둠의 마법 방어법 시간에 늑대 인간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받아 적으면서도 해리와 론은 여전히 마법사의 돌을 손에 넣으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론이 퀴디치 팀을 하나 사겠다고 말한 다음에야 해리는 다가오는 퀴디치 시합과 스네이프를 떠올렸다. 시합에 나갈 거야.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내가 안 나가면 슬리데린 애들은 다들 내가 겁을 먹고 스네이프를 피한다고 생각할걸? 걔들한테 증명해 보일 거야. 우리가 이기면 걔들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거둘 수 있겠지. 우리가 너를 경기장에서 싹 거둘 일만 안 생긴다면 말이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러나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은 그렇게 했어도 해리는 시합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했다. 다른 선수들도 그다지 침착하지는 못했다. 지난 7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즉 기숙사 챔피언십에서 슬리데린을 앞선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척 신났지만 그렇게 불공정한 심판이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리는 어디를 가든 스네이프와 마주치는 것 같았다. 어떨 때는 스네이프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스네이프가 해리를 너무 괴롭히는 바람에 마법약 수업은 주간 고문 시간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마법사의 돌에 대해 알아냈다는 것을 스네이프가 눈치챈 걸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해리는 가끔 스네이프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끔찍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다음 날 오후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탈의실 앞에서 행운을 빌어주면서도 그의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딱히 위안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퀴디치 로브를 입고 님부스 2000을 집어드는 동안 모두가 격려 연설을 했지만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한편 론과 헤르미온느는 관중석에서 네빌 옆에 자리를 잡았다. 네빌은 두 사람이 왜 그토록 침울하고 근심에 차 있는지, 어째서 경기장에 마법 지팡이를 들고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몰래 다리 묶기 저주를 연습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말포이가 네빌에게 그 저주를 쓴 것을 보고 얻은 아이디어였다. 스네이프가 해리를 해치려는 어떤 조짐이라도 보이면 저주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잊으면 안 돼. 주문은 로코모트르 모르티스야. 론이 마법 지팡이를 소매 속에 숨기자 헤르미온느가 중얼거렸다. 나도 알아. 론이 쏘아붙였다. 잔소리 좀 그만해. 탈의실에서는 모두가 해리를 한쪽으로 불러냈다.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닌데 포터, 지금이야말로 스니치를 빨리 잡아야 할 때야. 스네이프가 후플푸프한테 유리한 판정을 너무 많이 하기 전에 경기를 끝내야 해. 학교 전체가 와 있어. 프레드 위즐리가 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심지어 세상에 덤블도어까지 보러 왔어. 해리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해리가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문으로 달려가면서 말했다. 프레드의 말이 맞았다. 저 은빛 턱수염을 잘못 볼 리는 없었다. 해리는 안도감에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그는 안전했다. 덤블도어가 지켜보고 있는데 스네이프가 감히 해리를 해치려 들 리 없었다. 어쩌면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행진에 들어올 때 스네이프가 그토록 화나 보였던 것도 그 때문일지 몰랐다. 론도 그 점을 눈치챘다. 스네이프가 저렇게 심통난 건 또 처음 보네.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봐, 시작한다. 아야! 누군가가 론의 뒤통수를 쿡 찔렀다. 말포이였다. 아, 미안 위즐리. 거기 있는지 몰랐다. 말포이가 크레브와 고이를 보며 씩 웃었다. 이번에는 포터가 빗자루에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누구 내기할 사람? 넌 어때 위즐리? 론은 대꾸하지 않았다. 조지 위즐리가 자기 쪽으로 블러저를 날려보냈다며 스네이프가 방금 후플푸프에게 페널티 슛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헤르미온느는 무릎 위에서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포갠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스니치를 찾아 한 마리 매처럼 경기장을 빙빙 도는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핀도르는 선수를 어떻게 뽑는지 알아? 몇 분 뒤 말포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스네이프가 아무 이유 없이 후플푸프에게 또 한 번 페널티 슛 기회를 선사한 직후였다. 불쌍한 순서대로 뽑는 거야. 봐, 일단 부모 없는 포터가 있지.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위즐리 형제가 있잖아. 너도 저 팀에 들어가는 게 어때, 롱보텀? 너는 뇌가 없잖아. 네빌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앉은 채로 몸을 돌려 말포이를 마주 보았다. 너 같은 녀석이 12명 있어도 나보다 못해, 말포이. 네빌이 더듬더듬 말했다. 말포이와 크레브와 고일이 자지러지게 웃었다. 여전히 경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론이 말했다. 잘했어, 네빌. 롱보텀,
만약 사람의 뇌가 금으로 돼 있다면 너는 위즐리보다 더 가난할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해리에 대한 걱정으로 론의 신경은 이미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경고하는데 말포이. 한마디만 더 하면 론! 헤르미온느가 갑작스럽게 소리쳤다. 해리가. 뭐? 어디? 해리가 돌연 묘기에 가깝게 급강하하자 관중석에서 숨 들이켜는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해리가 총알처럼 땅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가자 헤르미온느는 꼬고 있던 손가락을 입에 넣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운 좋다, 위즐리. 포터가 땅에서 돈이라도 찾은 모양인데? 말포이가 말했다. 론은 폭발하고 말았다. 말포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채 깨닫기도 전에 론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탔다. 네빌은 망설이다가 론을 돕기 위해 의자 등받이를 타 넘어갔다. 힘내, 해리! 헤르미온느가 스네이프를 향해 곧장 내닫는 해리를 보려고 의자 위로 껑충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헤르미온느는 말포이와 론이 그녀의 자리 밑에서 뒹굴고 있는 것도, 네빌과 크레브, 고일이 주먹다짐을 하면서 옥신각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공중에서는 스네이프가 빗자루의 방향을 틀자마자 쏜살같이 날아와 그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진홍색 무언가를 보았다. 다음 순간 해리는 빗자루를 당겨 하강을 멈추고 의기양양하게 팔을 들어 올렸다. 손에는 스니치가 쥐어 있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신기록이었다. 스니치가 이렇게 빨리 잡힌 건 처음이었다. 론 어딨어? 경기 끝났어. 해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핀도르가 1등이야. 헤르미온느는 의자 위에서 춤을 추듯 폴짝폴짝 뛰다가 앞줄에 있는 파르바티 파티를 와락 끌어안으며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지상 30cm 높이에 다다라 빗자루에서 뛰어내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해냈다. 경기는 끝났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스네이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꽉 다물고 근처에 내려서는 모습이 보였다. 다음 순간 해리는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끼고 눈을 들었다. 미소를 머금은 덤블도어의 얼굴이 보였다. 잘했다. 덤블도어가 해리에게만 들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거울에 대한 생각을 다시 안 하는 걸 보니 참 좋다. 계속 바쁘게 지낸 모양이구나. 훌륭하다. 스네이프는 입맛이 쓴지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해리는 얼마 후 홀로 탈의실을 나와 님부스 2000을 경기장 빗자루 보관소에 갖다 놓으러 갔다. 이보다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해낸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해리더러 그저 이름만 유명할 뿐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저녁 공기가 지금처럼 달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해리는 지난 1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축축한 잔디밭을 걸어갔다. 행복하고도 흐릿한 기억이었다.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달려와 해리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다. 론은 코피를 잔뜩 흘리면서도 환호했다. 해리는 빗자루 보관소에 도착했다. 그는 나무문에 기대 서서 석양의 창문들이 붉게 빛나는 호그와트 성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핀도르가 1등을 달리고 있었다. 해리가 해냈다. 스네이프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러고 보니 스네이프는 망토에 달린 후드를 뒤집어 쓴 형체 하나가 호그와트 성 정문 계단을 잽싸게 내려왔다. 그 형체는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듯 되도록 빠른 걸음으로 금지된 숲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리의 머릿속에서 승리의 순간이 점점 흐려졌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내딛는 그 걸음걸이를 알아보았다.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는 와중에 스네이프는 몰래 금지된 숲으로 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해리는 님부스 이천에 다시 훌쩍 올라탄 뒤 날아올랐다. 그는 성 너머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면서 스네이프가 금지된 숲으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해리는 그 뒤를 쫓았다. 나무가 울창한 탓에 해리는 스네이프가 어디로 갔는지 보지 못했다. 빙빙 돌면서 나무 맨 꼭대기 가지를 스칠 정도로 계속 고도를 낮추던 중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살며시 날아가 키 큰 너도밤 나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나뭇가지 하나에 조심스럽게 기어올라 빗자루를 꽉 움켜쥔 채 나뭇잎 사이로 내다보려고 애썼다. 아래쪽 어둑한 공터에 스네이프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퀴럴도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퀴럴은 여느 때보다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딴 데도 많은데 왜 하필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건지 모르겠네요, 세베루스. 나는 이 일은 우리끼리 얘기로 남겨두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지. 스네이프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은 마법사의 돌에 대해 몰라야 하니까 말이야. 해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퀴럴이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스네이프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해그리드가 데려다 놓은 그 짐승을 지나가는 방법은 알아냈나? 하지만 세베루스, 나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을 텐데, 퀴럴. 스네이프가 퀴럴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잖나. 부엉이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해리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제때 균형을 잡은 덕에 가까스로 스네이프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자네의 그 귀여운 장난질도 그렇고 아주 기대가 되는군.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 그래, 좋아. 스네이프가 말을 잘랐다. 조만간 또 한 번 가볍게 수다나 떨지. 자네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어디에 충성을 바쳐야 할지 결정한 다음에 말이야. 스네이프는 머리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성큼성큼 공터를 벗어났다. 주위가 거의 어두워졌지만 해리는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퀴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리, 어디 갔었어? 헤르미온느가 높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론이 해리의 등을 툭 치며 소리질렀다. 게다가 나는 말포이의 눈을 밤탱이로 만들었고 네빌은 혼자서 크레브와 고일에게 맞서려고 했어. 네빌은 아직도 기절한 상태지만 폼프리 선생님 말로는 괜찮을 거래. 슬리데린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준 거지. 다들 휴게실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프레드랑 조지가 주방에서 케이크랑 먹을 것들을 좀 훔쳐와서 파티를 하던 중이었거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해리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다. 빈 교실을 찾아보자. 꼭 들려줄 얘기가 있어. 해리는 안에 피부스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 문을 닫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맞았어. 그건 정말 마법사의 돌이고 스네이프는 그 돌을 차지하게 도와달라고 퀴럴을 압박하고 있는 거야. 스네이프가 퀴럴한테 복스릴에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냐고 묻더라니까. 그리고 퀴럴의 장난질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했어. 내 생각엔 복스릴 말고도 그 돌을 지키는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 아마 엄청나게 많은 마법이 걸려있겠지. 퀴럴은 어둠의 마법을 막을 수 있는 뭔가를 해놓았을 거야. 스네이프가 깨트려야 하는. 그러니까 네 말은 퀴럴이 스네이프한테 맞서는 한 마법사의 돌은 안전하다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사라지겠는데? 론이 말했다.